네, 폭우를 뚫고 이 두 분이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훈식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비 엄청 옵니까? 네, 엄청 와요. 아, 그러게요. 야, 뒤늦게 지금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기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죠? 그만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 여름 가뭄은 이제 벌써 이 정도면 다 해소가 네, 됐으니까 이제 그만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부터 좀 골치 아픈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훈식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통계청장 교체가 통계 조작을 위한 것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장하셔서. 네. 지금 국정농단은 지난 정권에서만 있었던 문제고요. 네. 통계 조작이라는 게 통계청 자료가 국회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봅니다, 전 국민이. 네. 근데 그거를 그 신뢰성에 눈에 불을 켜고 볼 텐데 이게 조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어제 우연히 그 홍익표 의원 수석 대변인. 네, 수석 대변인 출연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네.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13개월 만에 교체한 것 가지고 또 이게 말을 안 들어서 교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좀 약간 정치 공세다. 근데 이번에 교체된 분들을 보면 환경부 차관 14개월 되셨고요. 기상청장 13개월 되셨고 해양수산부 차관도 14개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13개월 만에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체 타이밍에 교체가 된 거이시지 다른 무슨 그런 거는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두환 의원님의 평가까지 듣고 얘기를 한번 이어가보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오비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여론은. 제 주변의 여론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부가 통계를 발표할 때 국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이제 신뢰를 할까. 그러면서 그 통계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요번에 많이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상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바꾼 사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로 온 사람도. 강신욱 청장? 전혀 통계 전문가도 아니고, 지난번에 대통령을 위해서 통계를 잘 맞춰준 사람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쓴소리는 안 듣고, 귀에 이제 단소리만 듣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 돼요. 저는 이 과정에서도 전임 통계청장이 왜 가만히 있는 게 더 이해가 안 가고 유감스러워요. 제가 지금 추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황수경 전 청장이 이데일리 기자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윗말을 안 듣긴 했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원인 아니었는 이렇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통계청장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오늘 정도 이런 상황에서 더 밝히시던지 차라리 누가 내가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이런 질책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해석만 남겨놓은 채 그 뒤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진실도 알 수가 없고 또 오히려 아까 우리 정도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이 정부가 마치 통계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식의 오해를 받으니까 나서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쭉 말씀을 하시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추가 설명을 안 하는 데는 또 그 자체의 침묵에 또 의도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은 일이 또 커지고 본인도 앞으로 안 좋죠. 본인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한마디 하고 총총히 사라져가는 모습 이런 겁니까? 글쎄요. 이대로 두면 더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무서워. 근데 알겠습니다. 이 진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추정 이상은 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본질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통계청장 인사가 지금 거센 논란이 된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어떤 공격이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걸 어떻게든 피하거나 막으려고 통계 부분에 대해서 마사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금 골격의 어떤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이 공방은 근데 또 좋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 정치권에서 간만에 정책 공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게 볼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좋게 보기에는 너무 이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러다 나중에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들도 일부에서 하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때 가서 회군하느니 네. 지금 수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이 이제 그 정책 공방의 끝이 뭐냐를 떠나서 정책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공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권의 본연의 그러니까 모습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선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아주 저도 약간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이번에 오래간만에 경제에 대한 네. 뭐 토론을 한다라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 경제가 어려운데 니네 토론하는 게 잘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을 지적하시는 부분의 아픔 즉 실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우성 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서 했던 그런 경제 방식과 또 이번에 한번 체질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방식에 네.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토론을 해야죠. 그리고 더 생산적인 답을 내야 될 겁니다. 네. 저는 아쉬운 점은 그런 과정에서 이번 통계청장의 논란, 소위 통계 조작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좀 무리한 확대 그 공격 아니었냐 저는 이런 측면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런 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같이 그런 것들을 야당으로서 이런 것들을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수치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정부의 건강성 그리고 객관성마저도 흔들어버려서 경제 문제를 공박하려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상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도로 지금 그 교통 상황까지 안 좋은데요. 교통제보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병희 님이 퇴근하다가 교통제보 주셨는데요. 48번 국도 김포 방향 장기 지하차도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행이 안 되고 있다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제보 주셨고요. 5347님 자유로 일산 방향 장난 아닙니다. 죽다 살아온 것 같습니다. 유유 이런 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교통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자가용과 승용차 몰고 나오신 분들은 조금 속도 줄이고 주변 보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야 간의 어떤 이 정책 공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야 간의 공방이 아니라 정부 안에서의 어떤 그 담당자들의 공방. 결국은 진실이 뭐든지 간에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의혹의 시선 내지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더 크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훈식 의원님. 김동연 부총리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하성, 김동연, 뭐 요즘에 김앤장이라고 뭐 상표명까지 뭐 도용돼가 그러니까 인용해가지고 말씀 많이 나누시는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건 저희 여당으로서 송구스러운 건 어쨌든 경제가 안 좋다고 체감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들 또는 이런 논의들 자체를 뭐 불화설로 규정하는 것도 저는 또 건강한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정돈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요.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경제 관료니까 이제 무슨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예. 근데 현실을 보고 현실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가 어쨌다고 맨날 이렇게 갈등을 부추겨요, 언론은. 이제 당태종이 누구냐면 중국 역사상 정치를 제일 잘했다는 이제 황제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은 오로지 대신들의 직언을 통해서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네. 하지만 그대들이 거짓말을 하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야. 당태종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김동연 부총리가 내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럼 대통령이 또 그걸 받아들이고 네. 그럼 되는 거지. 네. 뭐 그게 갈등이니 뭐니 뭐 목소리가 같아야 됩니까?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누가 간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지난 토요일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혔고 그냥 간다. 소득주도 성장론 틀린 거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다음날 장하성 정책실장도 또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방향이 설정되기 전에 노선이 정해지기 전에 어떤 정부 안에서의 그러니까 토론이라면 건전한 토론이죠. 그거는 생산적이고. 근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또 뒤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음 달 고용 동향 계속 매달 고용 동향 나오잖아요. 네. 수치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네. 그걸 뻔히 김동연 부총리는 알아요. 근데도 대통령이 오른 기조니까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네.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저라도 김동연 부총리보다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가 충신이다. 그렇죠. 좀 본권적 비율을 그럼요. 들면. 두 가지 측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압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뭐 그런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더 궁극적으로 이게 몸으로 따지면 체질이 아주 안 좋은 체질인 상태거든요, 저희가. 네. 그럼 우리의 경제 상태라는 것이. 그럼 체질이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시키는 측이, 즉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과 네. 그리고 모든 장관이 길어야 임기가 1년, 2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뭐 물론 4년 하시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임기를 한 1, 2년 정도 하는 단기적인 성과에 입장을 내야 되는 뭐 부총리라든지 장관들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김동연 부총리는 좀 다른 의견, 단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조급한 마음 이런 거 표현한 것이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야 간의 공방은 일까 아주 좋게 미화해서 표현하면 담론투쟁인데 근데 이제는 이제 예산 그 심사 국면에 들어가면 이제 본 게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하성 예산안 이렇게 아예 네이밍까지 했던데 누가 이길까요? 아니 이제 그 예산을 짜졌으니까 이제 여당은 그건 이제 당에서 할 일입니다. 네. 여당에서 할 일이고 네. 정부에서 하는 일보다는. 근데 야당이 정말로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성격 규정하고 일자리 예산이고 팍 깎겠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뭐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못 깎고요. 저는 야당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니 저는 야당이 그렇게 네이밍을 한 프레임을 가지고 오는 거라 또 오늘 그 김종배 그 진행자께서 네. 그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는 게 둘 다 저는 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아, 예. 좀 왜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사실 이미 승리의 문제, 승패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예. 이 돈을 쓰시는 국민들이 네. 이 예산을 쓰시는 국민들이 이건 자유한국당 예산이니까 나는 안 좋으니까 안 써. 또는 민주당이 입안한 거니까 난 못마땅해서 안 써.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네이밍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를 싸움으로 걸고 들어가서 우리가 네. 얼마나 깎는지 네. 또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즉 현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는지 이렇게 몰고 가면 저는 타협과 대화는 없고 극단적인 대립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이미 야당은 그렇게 기세를 잡은 거잖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근데 들고요. 오히려 이제 근데 그 야당 입장에서는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을 하면서 예산 심사에서의 중요 포인트가 이거다. 예. 라고 딱 그 선언한 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몇 주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재정 운영? 네. 근데 이겁니다. 적극적인 재정 운영인데. 재정 확대죠. 그렇죠. 네. 재정 확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안 좋다라고 다 공유하고 있고 또 그러면 활력이 떨어지다는 걸 다 공유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적극적 재정 운영하는 걸 반대하냐. 한국당의 입장에서 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가 그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살릴 거냐. 네. 물론 기존에 한국당이 했던 주장들은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이 더 일하게 해주고 최저임금은 올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적극적 재정 운영할 때라는 것을 공감하는 가운데 네.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런다고 많이 못 깎습니다. 그러니까 또 답을 주시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뭐 그런다고 많이 깎지 왜냐하면 예산을 깎으면 예산의 이해 당사자들 있잖아요. 네. 다 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당도 이렇게 마음대로 깎지 못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일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산은 자기 지역구 예산이라며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또 그걸로 적당히 또 이렇게 여기서 정치를 하겠죠 야당에서.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진다면서요. 거래가. 원래 그게 정치예요. 그리고 예, 좋은 면의 정치는 그리고 아니지만. 또 사실 여당 입장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그 만약에 예산안 이거 타기를 못 빼면 그냥 바로 그 원안이 본회의로 올라가잖아요. 예산안이. 아니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그렇죠. 안 되면. 네, 날짜가 날짜가 정해져 있기 있죠. 때문에. 그렇죠. 올라갑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여당한테 끔찍한 시나리오는 부결되는 건데. 근데 지금의 그 의석분 부분은 여소야되긴 하지만 좀 우호적인 정당이 있다고 치면 부결 안 되면 뭐 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게임 아니냐. 또 그러니까. 제가 게임 이론으로 해서 예. 강훈식 의원한테 혼날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치 공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얘기를 갖고 해야죠.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예산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54조 원을 썼는데 네. 이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같은 동기 대비 60분의 1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이제 비극적인 결과인데. 네. 근데 내년에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 23조 5천억으로 지금 올해보다 4조 2천억이 더 늘어나요. 22%가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썩어도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데 그렇게 또 써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님이 좀 답을 주시죠. 네, 이제 이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펼쳐서 네.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최저임금이 더 인상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정기금 관련해서도 보면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더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의미로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상공업자들이 고용하는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더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른 만큼의 폭을 국가가 물론 이걸 마냥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여당 입장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일자리 예산 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가 몇만 개 더 늘어서 쌤쌤이 된 거다. 안 그랬으면 마이너스 몇만 개다. 그거 어떡할래? 아니요. 그 일자리 계산법이 이런 거 아닌가요?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게 그건 최저임금 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죠. 네. 지원분이고 일자리 예산이 또 있으니까요. 뭐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죠. 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슬슬 몸을 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라는 세미나를 주최를 했다고 하네요. 예. 정도원 의원님, 네. 또 이게 또 아주 단문으로 대답을 주실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예. 김무성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늘 하는 얘기 또 되풀이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여의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정치예요. 네. 기자들은 지금 기사거리 또 취재거리가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무슨 기사를 쓰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이런 일이 반복돼요. 이분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또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본인도 뭐 출마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이 바뀌었는지 나왔는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예, 맞아요. 예, 근데 공화주의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참 어려워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화주의. 예, 뭔 소리인지 저 오면서 공화주의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역시 결론은 같아.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제발 기자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만 기사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기자들이 이 세미나형 김무성 의원한테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때 아직도 계속 유효한 거죠. 이걸 좀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오히려 총선은 불출마하는데 대선은 출마하겠다. 그지? 아니,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그러니까 네. 요걸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되면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네요. 자, 강훈식 의원님은 김무성 의원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성격 규정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정말 솔직히 말해주잖아요. 역시 같습니까? 전혀 저희는 모릅니다.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네. 여의도에서도 별로 잘 모릅니다. 김무성 저는 사실은 오늘 이런 질문이 있어서 네. 이런 걸 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해봤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네. 모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지금 그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존재감이 제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제로라고까지는 심하지만은 그러면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그래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물인데.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홍준표 대표도 흘러간 물이고. 지금 그 여쭤보려고. 네, 김무성 대표님도 흘러간 물이고. 새로운 물은 언제 옵니까 그쪽에? 물이 안 오고 있으니까 지금 미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국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또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야당이 새로 나야죠. 거듭나야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까지 같이 하죠. 9월 15일에 이제 귀국 예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원래 안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가면서? 아무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레임 전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도는 이렇게 또 여쭤보려니까 또 아니 대답이 또 제가 대신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네. 이렇게 자꾸 키워주지 마시라니까요. 국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닮아가시면 어떻게 지금.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원로죠.
또 당 대표도 했고 네. 대통령 후보도 했으면 원로로서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아, 벌써 원로가 됐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죠.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당 대표도 2번이나 했고. 네. 정말 성공한 거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는 그 이 부분에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인사혁신 언급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자꾸 기지개 피는 영향의 긍정적 요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소위 말하는 마이크를 뺏기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매기군요. 매기 효과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들어보니까. 어쨌든 김병준 호가 조금 이제 한가해 보이는 시점이에요, 요새. 맞아요. 맨날 저러고 무슨 저 담론만 하고 다닐 때냐 지금 지지율은 안 오르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올드보이들이 나타나서 이제 뭔가 자꾸 찌르니까 김병준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자극을 받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사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하면 뭐 하고 가겠어요? 혼자서 저 마이크만 잡고 떠들다가 간 거죠.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도 그때 반발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자기 입으로? 예, 그렇게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정 의원님 휴민트로 한 3선원 한두 분 정도가 뒷받침해 주기로 한 분들은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좀 폭이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리고 사실 김무성 대표 전 대표죠. 아까 얘기 나왔지만 무슨 세미나 하는데 거기 가서 또 축사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다 챙기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자를 건 자르고 멀리 할 건 멀리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해야죠. 그분의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그분의 김병준 위원장의 어록만 보면 이분이 지금 비대위원장인지 학자신지 평론가이신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진행자가 그렇게 개인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좀 가끔 한 마디씩 하죠. 좀 욕구불만이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맞죠? 제 얘기가 맞죠? 그럼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타박 주지 마시고. 잘했어요. 왜냐면 이 평론가 또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훈식 의원께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그 이해찬 새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를 구미에 가서 했어요. 경북 구미. 어떤 뜻이 담겨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해찬 의원, 이게 사실은 여의도 저 격언에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여의도 격언입니까? 어디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첫 번째 행보가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다 가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묘역을 다 가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구미를 갔다. 요새 시사하는 바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되면 굉장히 셀 거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함의를 제가 함부로 평가하기 쉽지 않으나 역시 정치의 고단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그 이렇게 행보 보고요. 자체가 고단수다?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구미시청에 가서 구미시장한테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하고 또 경제 문제와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대구 경북이 느끼는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챙겨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메시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장기 집권 플랜을 자기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정말 옹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은 우리가 국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기 집권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20년 장기 집권하겠다. 권력을 잡겠다 20년 동안. 이 얼마나 굉장히 건방진 얘기입니까? 오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정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분석은 구미를 찾아간 것도 20년 장기 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보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어잡겠다. 전 지역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과제인 TK까지도 상륙을 하겠다. 이런 그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총선 행보가 지금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총선 행보로 읽으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상륙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십니까? TK 상륙 가능성. 상대적으로 다시 옛날 그 보수들이 다시 이렇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근데 그거를 받아먹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수무책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틈을 이용해서 이해찬 대표가 확실하게 지금 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주된 진원지를 TK로 본다면 TK 지역을 공략을 한다면 최소한 그걸 그러니까 둔화시키거나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소박하게 일단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하여간 확실히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은 예. 뭐 큰 플랜이 있나 이제 뭐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네네. 행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 말이죠. 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당 지도자가 광주에 가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기억이 없는데요. 전혀 기억이 없는 문제죠. 네. 그리고 아니 그건 있죠. 이정현 의원이 예산 많이 따오겠습니다라고 예산 폭탄 그건 이제 본인 당선되시려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데 정면 돌파하겠다. 지금 아니 뭐 전국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만 특히 대구 경북 거기 또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면 더 아우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가서 정면으로 경제 살리겠다는 이야기를 던진 것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을 재확인한 점들은 저는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당대표가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구미가 또 산업단지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직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강훈식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